네, 안녕하세요. 어, 또 이제 중요한 5월이 됐기 때문에 오름 테라피틱 그동안 제가 좀 지켜보고 또 나름 공부한 내용들 어,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제가 지금 이제 오름 테라피틱 주봉 차트인데요. 뭐 바이오 쪽에 참 악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삼천당도 있고 ABL도 있고. 그런데 오름 차트를 보면 가장 큰 악재는 주총 때 이승주 대표님의 발언이 가장 큰 악재였다.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주봉으로 보면 딱 3월 말 이때 이제 폭락을 해서 계속 지금 4월 한 달 동안 다행히 바닥을 지지하긴 했는데 그게 가장 큰 악재였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오주가 꿈을 먹고 사는 거고, 그리고 어떤 그런 이제 기대감에 이제 주가가 반응을 하는데 올해 뭐 아무것도 없다. 절대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니었을 텐데, 그게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바람에 기다림에 지쳐서 좀 먼저 나는 이제 나가야 되겠다. 이런 분위기와 함께 좀 삼천당이니 ABL이니 이런 게 좀 안 좋다 보니까 좀 힘든 한 달, 네, 힘든 한 달이 됐던 것 같아요. 4월달, 잔인한 4월. 네, 아무튼 이제 5월이 됐고, 5월에는 어떤 이벤트들이 있고, 또 5월 이후에는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그 관점에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이제 제미나이 이용해서 쉽게 좀 그런 표를 PPT를 좀 만들어 봤는데, 좀 안 쓰던 걸 쓰다 보니까 좀 잘 안 돼서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달에는 이제 기대되는 사항이 호재로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여타의 이제 증권사들이 코스닥 150 지수 선정에 좀 오름 테라피틱이 좀 신규로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분위기라서 아무래도 거의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5월 초부터, 아니 4월 말부터일 수도 있겠죠. 뭐 기관들의 선취매 자금들이 들어오는 것 같고, 또 다른 호재죠. 호재는 우리가 작년 연말에 이미 초기 이제 VC였던 인터베스트가 더 갖고 가고 싶은데 자기네들은 이제 청산을 해야 돼서 청산하기로 했기 때문에 뭐 자기네들 물량을 팔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전체 인터베이스에 연결된 모든 주요 주주인지, 아니면 뭐 세마 인터베이스였나요? 그게 한 70인가 90만 주? 뭐 그 정도 물량, 그것만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뭐 어쨌든 간에 최소 70에서 90만 주였나요? 남아있던 거에. 그게 이제 매도가 4월 달까지 완료되지 않았나. 그래서 뭐 4월 달에 보면 특정 창구로부터 좀 뭉탱이 매도 물량을 우리가 봤었는데, 그게 그쪽 주요 주주들 그 매도 물량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 5월 달부터는 뭐 그러한 대규모 오버행 어떤 이슈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좀 주가가 한참 더 상승 탄력이 붙기가 편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뭐 그런 이제 지수 편입 관련된 이제 유입 자금으로 주가가 최소한 방어되던가 아니면 상승 동력이 있다면 6월 달에는 이제 실제 이제 지수 편입에 의한 패시브 자금들이 당연히 들어올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습니다. 네. 6월 달에는 ASCO 학회가 있고, 이 학회에 또 BMS가 좀 뭐 ORM 6151 임상 뭐 진행 데이터를 언급할 가능성도 있고, 아무래도 학회니까 뭐 확률은 뭐 그때 하거나 아니면은 뭐 하반기에 뭐 할 수도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고, 또 오름 테라피틱 나름대로 추가적으로 이제 IND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이제 뭐 진행 사항에 대해서 또 언급이 되고, 또 다른 빅테크들과 학회에서 좀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러한 이벤트에 의한 뭐 호재,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상반기가 6월이면 끝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게 시기적으로 6월 달에는 뭐 상반기가 마감되니까 좀 BMS로부터 마일스톤이 유입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감도 있습니다. 지금 뭐 좀 지나서 지금 이제 뭐 시계열에 대한 어떤 제가 이벤트를 먼저 설명할 텐데, BMS 임상 사항을 좀 뒤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지만, 시기적으로 좀 임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이제 7월에서 9월 뭐 아니면 10월 중에는 이제 ORM 1153 IND 제출을 할 가능성이 이제 높겠죠. 하반기에 한다고 했고, 또 하반기에 IND 제출해서 또 첫 환자의 뭐 이제 약물 투입까지 하려면 뭐 10월 전까지는 해야 그게 일정상 가능하니까, 그런 이제 진짜로 이제 FDA IND가 제출되는구나, 뭐 그런 호재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12월 달에는 작년에 우리가 뭐 1153 초록 기다렸던 것처럼 그 ASH 학회에서 또다시 또 학회를 바탕으로, 이게 또 혈액 학회니까 여기에서 지금 기존의 BMS에서 하고 있는 615일이든 오름이 지금 주요 파이프라인을 밀고 있는 뭐 1153이든 어쨌든 간에 혈액암 관련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히 진행 상황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그에 따른 기대감들이 또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이제 늦어도 12월 달에는, 12월 달 이전에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BMS가 기존의 임상 일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뭐 발표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 일상이 27년 2월까지인데 그거는 마지막 환자 기준이고, 일전에 투여한 환자들 기준으로 보면 이미 데이터들은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임상 종료 몇 개월 전에는 중간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BMS 임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좀 점검을 제가 공부를 해봤고, 뭐 좀 여기저기 뒤져서 점검도 해봤는데, 일단 일상이라는 것은 신약에 대한 어떤 안정성, 그래서 그 안정성에 대해서 용량을 찾는 단계를 할 수가 있고, 이상은 그 신약의 효능을 확인하는 단계, 그 다음에 3상에서는 기존 치료제와 뭐 얼마나 더 큰 효과가 있는지 비교 단계, 뭐 이렇게 좀 단계별로 운영이 된다고 하는데, BMS의 일상 평가는 지켜보면 좀 특이 사항이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ABL 바이오가 담도암 평가한 결과를 보면 좀 차이가 다릅니다. 일단 규모도 일상에서 너무나 많고, 규모가 제가 찾아봤었는데 뭐 찾아보면 ABL 바이오 컴패스의 이제 담도암 인상은 일상에서 약 한 33명, 2상에서 한 24명, 3상에서 약 한 150명이었고, 그 150명이 약물군이 100명이고 대조군이 한 50명, 뭐 이렇게 좀 진행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작년에 이제 기사로 확인한 바로는 BMS는 일단 일상에서 여름에 105명까지 확대됐다, 뭐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103명이었나 105명이었나 뭐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수준이 지금 거의 담도암 같은 경우에 1, 2상을 합친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때 기사에서도 보면 어떤 게 있었냐면, 뭐 단독 투여 외 뭐 2제, 3제 병용 투여를 하고 있다, 뭐
그런 기사까지 봤었는데 기존 약물 치료제와 병용 투여까지 계획돼 있다? 이런 거가 좀 특이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BMS의 임상 일상은 이미 지금 임상이 24년도 5월인가 시작했기 때문에 만 2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 약물에 대한 뭐 안전성, 네, 그거에 대한 거는 이제 확신을 가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효능도 확신을 갖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기존 치료제와의 병용 투여까지 지금 임상 실험 계획에 반영돼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거는 어떤 큰 그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할까. 뭐 2상에서 효능 확인 단계나 3상에서 대조군할 때, 뭐 그때가 아니고 1상에서 이미 효능 및 대조하고 비슷한 수준의 병용요법까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이미 그 확신을 바탕으로 굉장히 빠르게 신약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이거는 이승주 대표님도 모를 거고, 뭐 BMS의 고위층 관료 뭐 관련된 분들만 이제 계획을 갖고 하실 텐데, 그래서 추정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존의 이제 사례들을 좀 찾아보면 미충족 그런 이제 뭐 이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효능이 굉장히 확실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또한 대규모 임상 실험 데이터가 입증될 때, 일상에서 이미 네, 그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뭐 FDA나 이제 제출을 해서 신속 승인을 좀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또한 이렇게 병용요법까지 이제 진행하는 거는 우리가 항암제라는 게, 그러니까 암세포라는 게 변이가 발생을 하고 또 내성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존 치료제가 그러니까 기존 치료제로 안 듣는 환자들까지 좀 다각도로 공격하는 이제 그런 매뉴얼, 그러니까 치료 매뉴얼 자체를 아예 얘네가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서 좀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제 현재 혈액암 AML에 관련된 표준 치료제는 가장 효능이 우수한 게 베네토클락스인데, 얘가 이제 에브비하고 로슈가 공동 개발해서 2018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고령 환자라든지 항암의 화학요법에 견디기 힘들었던 환자들에게 적용되는 이제 표준 치료제인데, 그럼 2018년도 이전에는 이제 아자스티린이라는 치료제가 표준으로 쓰였고, 요게 바로 BMS가 인수한 겁니다. 요게 기존의 파미온이라는 회사가 2004년도에 FDA 승인을 받았고 2019년도에 BMS가 인수했다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나오는데, 그래서 BMS는 이미 이 혈액암에 아자스티린이라는 치료제를 갖고 있고,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베네토클락스까지 같이 병용해서 사용하는 게 표준 치료제인데, 여기에 이제 완전히 극복하기 위해서 ORM 6151의 병용까지 한 표준 치료제를 좀 그 레시피를 찾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정도의 효과까지 입증한다는 거는 어쨌든 간에 신속 승인을 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연초에 BMS에서 연례 그 발표 때 신약 개발을 2030년도부터는 한다고 했으니까, 그 일정으로 보면 지금 6151에 대한 임상을 2상하고 3상하고 상업화까지 가는데 너무 좀 오래 걸리잖아요. 물론 그 2030년도까지 신약을 차근차근 이제 하겠다는 게 꼭 6151을 갖고 한 얘기는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상황을 보면 일단 신속 승인을 좀 노리고
이미 효능을 좀 굉장히 신뢰가 크기 때문에 신속 승인을 노리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원이 많고 지금 시기적으로 안정성이 확보된 용량이 이미 있다면, 효능까지 확보된 용량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이런 승인을 하고 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통계적 유효성이 검증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그러려면 p-value 값이 0.05 이하라는 통계적 그 유효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통계에서 중요한 게, 지금 임상을 진행한 통계에서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똑같은 용량을 투입을 해서 어떤 똑같은 효과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갑자기 뭐 돌연변이처럼 이 사람한테 뭐 특별하게 이 사람한테만 잘 되고 또 이 사람한테는 안 되고, 뭐 이 사람한테는 효과가 좋고 뭐 어떤 시기에는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공통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통의 용량을 투입했을 때 공통의 효과가 나온다라는 이제 통계 데이터, 이게 있어야만 이제 FDA가 그 근거로 승인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공격적으로 좀 임상 확대를 하고 있고, 또 리크루팅을 지금 스페인은 열었죠. 네. BMS 사이트 가서 보면 미국, 캐나다, 스페인까지 뭐 한 4월 달에 뭐 열렸던 걸로 확인됐는데, 스페인까지 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도 대기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확대되고 뭐 하고 있는 거는 자신감 플러스 그 뒤에 속도전이 있다. 네. 그 속도전의 목적은 좀 가속 승인이 아닌가 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파급 효과가 얼만큼 될까? 어쨌든 간에 DAC 기술을 접목한 최초의 신약이 오름이 기술 수출했고, 글로벌 빅파마인 BMS가 이제 가속 승인을 요청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이 DAC 기술에 대한 확실한 신뢰를 갖게 되고, 그거에 발맞춰서 1153이 이제 임상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에러를 한다고 하면 그 몸값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게 거기에 아울러서 지금 1023 고형암 쪽에 준비하고 있는 그런 1023에 대한 기대치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BMS의 임상 결과는 우리가 가장 큰 기대감을 갖고 좀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지금 저도 맨 처음에 좀 헷갈렸는데, ORM 6152라고 ORM 1153 똑같이 AML이라는 혈액암 백혈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차이가 뭔지 좀 궁금하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가볍게 언급을 해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6151은 뭐 이제 타깃이 CD33, 네, 많이 보였을 거예요. CD33이 타겟이고 1153은 CD123이 타겟이죠. 근데 이제 CD123은 요 타겟이 AML 줄기세포가 이제 고발현되기 때문에 암의 이제 뿌리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기존 약에 내성이 생긴 환자들한테도 좀 적용을 하기 때문에 어찌 보면 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름이 접근한 방법은 범용 이제 그러니까 혈액암에 대해서 범용이라고 볼 수 있는 CD33 타겟을 진행하고, 거기에 맞춰서 돌연변이라고 할 수 있는 CD123 타겟까지 감으로써 완벽하게 좀 혈액암을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치료법을 제안하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 그리고 1153은 이제 향후에 고형암까지도 확장 가능성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뭐 거의 이제 준비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벤트가 있고 BMS가 임상하는 게 큰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뭐 끝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마지막 순간에 뭐 상업화 전에 뭐 어떤 안 좋은 일이 임상을 하다가 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ABL 바이오도 좀 어처구니 없는 임상 결과로 인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걸 좀 찾아보니까 대조군, 기존 약물 쓰는 이제 환자군하고 신규 약물 투입하는 환자군이 별도로 이제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캠퍼스의 이제 변명은 기존 약물 치료를 받는 사람이 위급해져서 효과가 좋은 이제 신약을 같이 투입을 했고,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교차가 되면서 좀 데이터가 오염되는 상황이 된 거다. 네. 그래서 이러다 보니 통계적으로 유효성을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사람이 아프고 죽겠다고 하니까 뭐 그런 상황이 진짜로 된 거 같기도 한데, 그래서 앞으로 우리 BMS 임상이나 아니면 오름의 뭐 신규 뭐 IND 진행 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다림의 악재보다는 기다림의 호재가 더 많기 때문에 좀 계속 희망을 갖고 가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좀 힘드신 상황이기도 하지만, 네, 뭐 뒤늦게 샀던 일찌감치 샀던 또 반도체나 다른 섹터가 워낙 잘 가다 보니까 좀 더욱 포모 현상 때문에 더 힘들 수도 있지만, 또 기다리다 보면 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오름뿐만 아니고 BMS도 너무너무 공격적으로 일을 해주고 있잖아요. 마이스톤만 좀 빨리 줬으면 좋겠는데, 네. 그래서 좋은 또 시기가 뭐 주가로 화답하는 시기가 오지 않을까. 그리고 5월은 이제 바닥을 다지고 재상승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름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에서도 많은 수익을 내고, 네, 모두 좀 행복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